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을 향해서는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에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며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루히토 일왕이 주기 이후 처음 열린 패전 행사에서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며 전쟁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반성은커녕 일제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7년째 공물을 보냈습니다. 세코 일본 경제산업상이 한국 정부가 일본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한 데 대해 의미를 모르겠다며 한국 측에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질지 주목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후보자 7명의 평균 재산이 3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은 신고한 총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을 상호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콩 반중 시위대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홍콩과 근접한 선전시에서 중국 군용 차량이 집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홍콩 문제 해결을 위해 시진핑 주석과 1대1 회동 추진을 시사했습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 열도에 상륙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독도 인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동해안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복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뉴스팔은 8.15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강국이 되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일이 아닌 극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자고 한 건데 일본 측엔 다시 한번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황재형 기자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열린 제74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반일 대신 극일을 강조했습니다. 30분 동안 이어진 경축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를 이길 수 있는 경제 강국을 만들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에도 의연하게 대처해온 국민들을 떠올리며 우리가 만들고 싶은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다시 다짐합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대륙과 해양 강국에 둘러싸인 지리적 강점을 적극 활용하는 교량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자유롭게 넘나들게 된다면 한반도는 유라시아와 태평양, 아세안, 인도양을 잇는 번영의 터전이 될 것입니다. 한일 갈등에 대해서는 일본이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고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놓은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도쿄올림픽에서 우호와 협력의 희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문 대통령은 극일 메시지를 통해 일본의 경제 보복은 단호히 대응하되 언제든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지난번 대통령의 남북한 평화 경제 발언에 대해 당장 미사일을 쏘아대는 북한과 무슨 협력이냐 반발이 많았죠. 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에 통일 코리아라는 대통령의 꿈꾸는 미래를 제시하면서요. 이어서 오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의 역량을 합친다면 8천만 단일 시장을 만들 수 있으며 세계 6위권의 경제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에 통일 코리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45년 광복 100주년까지는 평화와 통일로 하나된 나라, 완 코리아로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단단히 다지겠다고 약속합니다. 특히 남북한 평화 경제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가 처한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실천 계획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임기 내에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확고히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평화 경제를 시작하고 통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이 같은 구상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있지만 튼튼한 방위력을 기초로 남북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지금이 가장 중대한 고비라며 국민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이 밖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된 뒷얘기가 꽤 많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최종락 기자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대통령이 입는 옷 다 의미가 있다고 하죠. 오늘 대통령이 입은 옷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오늘 의미입니까? 화면에서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 하얀색 이제 두루마기를 입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복을 입은 건 처음이지만 지난 3.1절 경축사에서는 이렇게 검은 두루마기를 입었었습니다. 그랬었나요? 네. 그러면서 보시면 이제 당시에서 앞서 그림이 나왔을 텐데.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약간 어떤 의미가 보이냐면은 김구 선생을 좀 떠올리게 그렇네요. 합니다. 예. 근데 이번에 어떻게 대통령 부부 모두 이제 하얀색 두루마기를 입은 것은 이번에는 일본을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흰옷 곧 항일의 상징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의병대도 모두 흰옷 일색이었고요. 또한 서민들의 생활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일제시대 때는요, 흰옷이 이렇게 때가 많이 묻는다고 이렇게 검은 옷을 장려하게 됐는데 그 정신이 계속 흰옷으로 이어져 오면서 오늘 문 대통령이 연설에서 강조한 핵심 키워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새 나라, 그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적정한 색깔로 흰색을 택한 겁니다. 네. 또한 그동안 우리를 흔들었던 일본에게는 미래에는 우리 스스로 역량을 키워낼 수 있다. 너희들이 이제는 우리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강해지겠다는 것을 하얀색으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라는 얘기에 대해서 또 비난도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 야권에서 이제 비판을 할 때는 핵심 키워드를 약간 좀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가 우리 이제 독도 국경, 그다음에 중국이 카디즈,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면은 계속적으로 도발을 해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다른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전희경 대변인요,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 그러니까 아무도를 아무나로 바꾸고 흔들 수 없는은 흔들 수 있는 나라로 이렇게 바꾸면서 야당에서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예. 그리고 연설 내용을 보면은 이전과 달리 경제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들렸어요. 네. 오늘 연설은요, 8.15 경축사 가운데 최초의 경제 연설이었다. 이렇게 정의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네. 문 대통령이 지난 두 번의 경축사, 평화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런데 오늘은요, 경제였습니다. 7,800자, 그 가운데 경제가 총 39번, 평화가 27번. 그러니까 오늘 합치게 되면 평화, 경제, 오늘 또 다른 핵심 키워드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관심이 많았는데 일본은 그럼 몇 번을 언급했을까요? 12번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난해에는 고작 2번이었습니다. 6배 가까운 일본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했다는 게 드러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문 대통령이 연설할 때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도 봤어요. 그런데 거의 못 보던 모습 아닙니까? 문 대통령이요, 연설을 보면 상당히 좀 딱딱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문 대통령은 노잼이라고 하는데 예. 오늘 연설할 때 두 번의 제스처, 행동이 보였습니다. 어느 부분이었냐면요, 문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담긴 부분인데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얼마 전에 문 대통령이 이제 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평화 경제로 일본을 한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야권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 위해서 네. 대통령이 이제 강한 액션을 취한 거고요. 네. 마지막에는 최종 메시지로서 우리 국민에게 자신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먹을 쥐는 그런 마지막에 뭐 사진 찍는 장면 같은 예. 그런 강한 액션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진지하게 준비를 한 듯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행사에서 김원흥 광복회장도 연설을 했는데 이때 황교안 대표만 박수를 안 쳤다고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앞서 이제 김원흥 광복회장의 이제 연설이 있었는데 좀 강했습니다. 들어보시는 분에 따라서는 의견이 엇갈리는데 직설적이고 강했는데 특히 이례적으로 연설 도중에 문 대통령을 칭찬하면서 박수를 유도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경제 보복으로 한국 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끝나고 보시면은요, 바로 카메라가
이 박수 치는 장면을 잡으면서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화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입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뭔가 적는 듯 하면서도 박수를 혼자만 치지를 네, 않습니다. 그렇네요. 이 부분 네. 관련해서 오늘 민주당에서도 예의에 어긋나는 거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는데 저 부분은 이제 황교안 대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지만 뭔가 적기 위해서 박수를 못 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박수를 치지 않은 건지 아무튼 혼자만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요, 뜬금없는 이렇게 박수를 유도한다. 그래서 이제 문비어천가라는 이렇게 비판이 나오기도 예전부터 했습니다. 조금씩 나왔던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늘도 이제 앞서도 전해드렸지만 대통령 연설과 관련해서는 여야 반응이 엇갈렸는데 여당에서는 미래청사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야권에서는 말의 성찬. 오늘 대통령이 좀 짧은 연설이어서 그런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은 좀 구체적으로 없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야당에서는 말의 성찬으로 끝난 허무한 경축사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는 광복절이지만 일본은 오늘이 태평양 전쟁 전몰자 추도일입니다. 즉위하고 처음 참석한 나루히토 일왕은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아베 총리는 책임이나 반성은커녕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또 보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즉위하고 처음 태평양 전쟁 전몰자 추도식에 참석한 나루히토 일왕이 과거를 깊이 반성한다며 전쟁 책임을 언급했습니다. ここに過去を顧み深い反省の上に立って再び戦争の惨禍が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나루히토 일왕이 부친인 아키히토 전 일왕의 뜻을 계승해 일본의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過去を顧み先の大戦に対する深い反省とともに今後戦争の惨禍が再び繰り返されぬことを切に願い 반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가해자로서의 책임이나 반성에 대해선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戦後一貫して平和を重んじる国としてただひたすらに歩んでまいりました。歴史の教訓を深く胸に刻み世界の平和と繁栄に力を尽くしてまいりました。 7년째 전쟁 책임을 외면한 아베 총리는 오히려 침략 전쟁의 상징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일본 극우 의원 50명도 야스쿠니 신사를 직접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과 차세대 유력 총리로 거론되는 고이즈미 신지로 의원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한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내주 열리는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와 한일 정치권의 물밑 대화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번 한국 의원들이 일본 의원들을 만나러 갔을 때 일본 의원들이 우리 대통령의 경축사를 들어본 뒤에 대화하자고 했었거든요. 신동규 기자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한 비난 대신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HK와 아사히신문 등은 문 대통령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고 전했습니다. 광복절 이후 예정됐던 한일 외교차관 협의조차 거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백색 국가 제외와 관련해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만 협의는 아니라는 아리송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韓国側は何か協議の可能性に言及、協議をすればというような言及があったわけですが、これは我々は協議する性質のものではないと。 이런 가운데 다음 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가능성이 큰 한중일 3국 외교장관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위직이 아닌 실무선에 있는 담당자들이 만나가지고 우선은 서로의 생각을 서로 좀 허심탄회하게 하는 그러한 수순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절 이후에는 한일 정치권도 본격적으로 물밑 대화에 들어갈 걸로 알려진 가운데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신웅입니다.
일본과의 갈등 속에 맞은 광복절이라 그런지 거리로 나온 시민들의 항일 의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쏟아지는 장대비에도 아베 총리 등 일본 정부가 사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온종일 울려 퍼진 겁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촛불 집회가 진행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정수 기자, 지금 상황 전해주시죠. 네, 궂은 날씨도 이곳 광화문 광장에 타오르는 촛불을 꺼트리지 못했습니다. 이곳에는 집회 추산 10,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일본 정부, 특히 아베 총리의 사죄를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왜 일본 정부는 사죄해야 하는가? 역사의 산증인인 강제동원 피해자의 생생한 증언이 조금 전 이어졌고요. 역사 왜곡도 모자라 경제보복 조치를 일삼고 평화마저 위협하는 현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한편 시민 간 평화연대를 제안하는 목소리를 내며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가히 온종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일본의 사과를 촉구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전부터 쏟아지는 빗발에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베는 사죄하라! 대상을 가로막는 아베 정부 규탄한다! 주한 일본 대사관까지 나아간 행진에서 일본 대사관의 사실상 거부로 항의 서한 전달은 무산됐지만 7개 단체 약 10,000명의 시민들이 광장을 지켰습니다. 이 자리에는 일본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 대사관뿐만 아니라 주한 미 대사관 쪽으로 행진하며 평화를 촉구하는 플래카드 행사 등도 있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74주년 광복절 촛불 집회는 늦은 밤까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일제시대 위안소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아십니까? 일본인 사진작가가 수십 차례 방북하며 북한 할머니들의 끔찍한 위안부 경험, 복종하지 않는다고 사람 고기를 먹게 한다던가 이런 경험들 혹은 그 흔적들을 모조리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주진희 기자가 그 증언을 전해드립니다. 흙더미에 맨발로 올라선 소녀들 중 한 명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삭같이 배가 불러 있습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에서 발견된 위안부 사진으로 이 소녀는 2차 대전이 끝나고 북한으로 돌아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彼女はその当時捉えた写真を私が見せたところ、そのお腹のね、大きなこれ兵士によって妊娠をさせられたわけですけれども、それが自分だということですね。 1992년부터 47차례나 방북해 북한 할머니들의 위안부 증언을 비디오 테이프 1,700여 개에 녹화하는 등 각종 기록을 남긴 일본인 사진작가 이토 다카시 씨. 반항한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참혹하게 살해한 뒤 머리를 삶아 다른 소녀들에게 억지로 먹인 일. 도망치다 잡혀왔다고 온몸에 낙서하듯 문신을 새기고 못이 박힌 공을 입에 억지로 넣는 등 고문을 당한 일. 모두 이토 씨가 들은 참혹한 증언입니다. 中国の東北地方といった地域に連れて行かれた人たちが多いんですけれども、いわば戦場なわけですから、乱暴な扱いを受けたっていうね、そういった特徴があると思うんですよ。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 유일하게 그대로 남아있는 위안소도 다녀왔습니다. 受付で使われていたスペースがあって部屋がですね、しかも同じ大きさの部屋がずっと並んでいる典型的な慰安所の構造がそのままわかるんですよね。 이토 씨는 이제 북한에도 증언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할머니들이 안 계신다며 남북이 역사적 증언을 공유하고 같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광복 74주년이 됐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일들도 있습니다. 일본 측으로부터 배상과 사죄를 받지 못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입니다. 김순철 기자가 얼마 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로 90살을 맞은 양금덕 할머니. 13살이던 1944년 5월 돈도 주고 중학교도 보내준다는 말에 속아 근로정신대에 동원돼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나고야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기 제작소에서 페인트 칠 등을 했는데 하루 8시간 중노동으로 온몸이 성치 않았고 잦은 폭력과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뜨거면 때리고 팔로 차고 그러지. 병원도 안 데리고 가. 이렇게 죽으면 죽고 말면 말고 악착스럽게 우리를 동물 취급했는가 속을 모르겠어 지금. 그런데 해방 뒤 고향으로 돌아온 양 할머니는 오해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마을 사람들이 위안부로 생각했고 이 일로 화병을 얻은 부친이 숨진 겁니다. 게다가 돈을 보내겠다던 미쓰비시 중공업 측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자 가슴속 응어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 절대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인게 다 찾아서 싹 보내준다는 것이 지금 74년 되었다 그 말이요. 지난해 대법원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일본 측의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만이 한 맺힌 삶의 보상이라고 양 할머니는 말합니다. 어제 내 아비한테 사죄하는 한 마리 죽기 전에 사죄하는 것이 아주 소원입니다. 다 같이 합동으로 협조해서 빨리 사죄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할아버지가 수감됐던 감옥에 가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광복 74주년을 맞아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직접 서대문 형무소를 찾았습니다. 형무소를 둘러보다가 눈물을 훔친 이도 있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조금은 어색한 한국말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칩니다. 대한민국! 해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광복 74주년을 맞아 모국을 찾은 겁니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은 이곳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선조들의 고초를 느껴봤습니다. 역사관을 둘러보던 한 후손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설명을 보던 중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허리도 못 펴고 여기서 한 2년 동안 있었다고 일본놈한테 상해 당해갖고. 후손들은 독립운동가들이 실제로 수감됐던 옥사를 한 곳 한 곳 둘러봤습니다. 한국 분들이 그 민족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의지 있게 운동을 하셨다는 거에도 한 번 더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들까지 3대가 주한미군으로 복무했다고 밝힌 엘든 강 씨는 할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My grandfather was one of the freedom fighters and patriots, and I think I'm very proud of him. 해외에 살아 한국을 찾기 어려운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번 방문을 통해 잊지 못할 기억을 쌓고 모국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우리나라 광복을 이끈 독립운동가들의 흔적은 서울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묘역과 생전에 살았던 집터도 찾아볼 수 있는데 문제는 관리죠. 정수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주택가 사이에 녹음이 짙은 동산. 1945년 해방 후 좌우 합작을 위해 애쓴 몽양 여훈영 선생이 잠든 곳입니다. 추객이 드나들고 밤사이 무단 침입으로 사고가 나기도 하면서 묘역문은 평상시에는 아예 닫아놨습니다. 이 묘역을 개인적으로 60년 넘게 돌봐온 류지연 씨는 올해 83. 류 씨를 뒤이어 관리를 맡을 사람도 마땅치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걸 못하고 아무래도 이제 애기 누가 오겠느냐고 얘기를 하지. 여운영 선생의 묘역 중 봉분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지만 이렇다 할 보조금이나 지원금은 따로 없습니다. 심지어 묘역 뒤편에서는 담장과 바로 맞닿은 곳에서 신축빌라 공사가 한창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의 옛 집터 관리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해방 이후 전국을 이끌었던 여운영 선생이 살던 집터입니다. 표지석이 인도 한 켠, 주차금지 팻말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가로수 옆에 임시정부 당시 광복군 총사령관을 지낸 지청천 장군의 집터 역시 표시만 남아 있습니다. 표지석의 글씨도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안 보여서 몰랐어요.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볼 것 같거든요. 저조차도 좀 아쉬움이 커요.
더러워지면 저희가 닦기도 하고 행정체험단이라고 있거든요. 표지석이 이게 길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관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곳곳에 남아있는 독립운동가들의 흔적.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없이는 후손들의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10호 태풍 크로사가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강풍과 함께 1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1200mm니까 1년 동안 우리나라에 내릴 비가 하루 만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겁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친 파도가 쉴 새 없이 해안가로 몰아칩니다. 강한 바람에 제대로 걷기조차 힘듭니다. 일본 열도에 상륙한 10호 태풍 크로사의 모습입니다. 이번 태풍은 초속 30m의 강풍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내일까지 시간당 80mm가 넘는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많은 곳에는 1200mm에 이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NHK 등 일본 주요 언론들은 태풍특보로 전환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로 도쿠시마현과 고치현 등 5개 현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주민 50만여 명에게 피난 권고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인근을 운행하는 신칸센과 일반 열차는 미리 운행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또 항공편도 6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태풍은 히로시마 등 서일본 지역을 지나 동해 쪽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 비껴가긴 했지만 그 여파가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원 영동 지역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광복절 독도 행사는 취소됐고 일부 뱃길과 바닷길도 발이 묶였습니다. 강진우 기자입니다. 경북 울릉군에서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 60여 명의 화려한 태권도 시범이 펼쳐집니다. 태풍 때문에 독도에 들어가지 못하자 가까운 울릉군에서 시범을 보이며 독도 수호 의지를 알렸습니다. 태권도를 통해서 이 독도 수호의 의지를 이 세계에 보여주려고 그랬었는데 못 가서 좀 아쉽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독도로 들어가는 배편은 오는 17일까지 모두 개당했고 오사카와 나고야를 오가는 항공기 10편도 오늘 하루 운항이 금지됐습니다.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너울이 심해지자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등은 입수를 금지했습니다. 오늘 새벽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울산 해안에서 실종된 20대 남성은 밤샘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저희 해안경찰과 소방 인력 100여 명이 15시간 동안 수색을 펼쳤는데 파도 때문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강릉과 속초 등 강원 영동에는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고 한때 시간당 20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는 등 앞으로 최대 150mm의 폭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서울 남대문 인근의 오피스텔에서 불이 나 그 안에 있던 사우나 손님 수십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해남 달마산에서는 등산객이 조난을 당해 2시간 만에 구조를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노태영 기자가 모아봤습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뿌연 건물 내부를 돌며 진화와 구조 작업을 펼칩니다.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남대문로의 지상 10층짜리 오피스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을 부쉈어요. 부수고 옆에 이제 경비 아저씨가 소화기 가지고 끌려고 했는데 연기가 바로 탁 나오더라고. 그래서 건물 8층에서 시작된 불은 9층과 10층 일부를 태운 뒤 진화됐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건물에 있던 입주자와 사우나 이용객 등 23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소방당국은 8층의 한 사무실 창고에서 처음 연기가 났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서울 잠원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불은 5층 베란다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으며 안에 있던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남 해남의 달마산에서는 50대 등산객 한모 씨가 발을 헛디뎌 소방구조대원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조정 경기장에서는 수원의 한 고등학교 조정 선수들 중 한 명이 훈련 중 보트가 뒤집히면서 실종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종교적 신념으로 수십 차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번 선고까지 올해만 벌써 3차례나 유무죄가 엇갈렸는데 재판부마다 왜 이렇게 판단이 다른 걸까요? 정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0대 김모 씨는 지난 2008년 병역을 마치고 2009년까지는 예비군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8차례나 예비군 훈련에 불참했습니다.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살상 무기를 쓰지 않겠다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끝내 거부한 겁니다. 결국 형사고발을 당해 재판에 넘겨진 김 씨.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순수한 민간대체 복무가 마련되면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만 벌써 2차례나 예비군 훈련 거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지난 2월에 수원지법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7월에 광주지법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예비군 훈련 거부를 놓고는 재판부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지금까지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없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실제적 종교적 신념인지에 대한 양심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이어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한 상급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조지. 영국 왕세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136조 2항에 적혀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막힐조에 그칠지, 우리말 저지하다의 잘못된 표현인데 일본어의 저지하다, 소시를 잘못 번역한 겁니다. 70년 전 일제강점기의 찌꺼기가 아직도 우리나라 법전에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생하였거나, 직근, 수진. 이것도 다 우리 형법에 있는 일본식 표현입니다. 생하였거나는 생겼거나, 직근은 바로 위, 수진은 진료를 말하는데 법무부는 광복 74년이 지나고 나서야 일본과 갈등이 이렇게 심해지고 나서야 이런 표현을 일본식 표현을 고치겠다고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은 법이고 법은 국민의 일상과 직결이 돼 있습니다. 공기나 물처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그 옛날 일본식 표현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이게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를 정도의 법령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또 법률 용어가 이렇게 어려우면 그걸 인용하는 판결문은 또 얼마나 꼬이고 꼬이겠습니까? 법률 용어뿐만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아직도 쓰이는 훈화, 반장, 부반장 같은 것도 습관처럼 굳어버린 일본식 말입니다. 덕담이나 학급 대표 등으로 바꿀 수 있는데도 말이죠. 군대에서 아침 저녁 인원을 확인하는 점호 역시 일본식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말을 대체할 단어조차 없습니다. 쓰고 있는 일본말을 무조건 다 없애버리자 하는 게 아닙니다. 듣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심지어는 그 분야의 전문가들조차 잘 모르는 말들,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있는데도 그대로 쓰는 건 내버려 두지 말자는 겁니다. 해방된 지 74년이 됐는데도 아직 우리 생활 속에는 일본 일제강점기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걸 바로잡는 정부의 작업이 조금 더, 아니 좀 빨리 많이 속도를 내야 하지 않을까요? 재판 선고 과정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보는 시대에 아직도 일본식 표현을 쓰는 건 자존심 문제죠. 뉴스 초점이었습니다. 홍콩 인근 선전시 경기장에 중국 장갑차와 군용 차량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군인 수천 명이 군사훈련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반중 시위대가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홍콩 일대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전합니다.
중국 군인들을 실은 군용 차량이 어디론가로 줄줄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위성에서 찍힌 스포츠 경기장 안엔 중국 군용 장갑차와 트럭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습니다. 홍콩과 불과 25km 떨어진 광둥성 선전시에 대규모 중국군 군용 차량이 집결하고 수천 명의 병력이 훈련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대테러 방지 훈련인지 아니면 유사시 홍콩 시위 진압을 위해 배치된 것인진 의견이 분분한 상황. 하지만 홍콩 반중 시위대가 이번 주말 도심에서 3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만큼 홍콩 일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이 이번 사태를 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군사행동 자제를 부탁했습니다. 트위터 메시지 말미엔 1대1 회동을 할 수도 있다며 중재에 나설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반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天安문 사태를 기억하고 있다며 홍콩에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중국에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이달 말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죠. 후보자들이 제출한 자료를 살펴봤더니 평균 재산이 38억 원 정도 됐습니다. 재산 1위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106억 4천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불법 검증이 예고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6억 4천만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재산이 가장 적은 후보자는 7억 5천여만 원을 신고한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였습니다. 이 가운데 최기영, 김현수, 이정옥, 은성수 후보자 이 4명은 주택을 2채 보유한 것으로 조사가 됐죠. 특히 조국 후보자 가족은 신고한 재산보다 20억 원이나 많은 74억 5천여만 원가량을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났고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위장 매매를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또 집주인도 아닌 조국 후보자 부인에게 집을 빌리는 희한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현금 34억을 포함한 56억 4천만 원 상당입니다. 그런데 조 후보자의 가족이 사모펀드에 총 재산 규모보다 더 많은 돈을 출자하기로 투자 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에 모두 74억 5,500만 원을 출자하기로 했는데 해당 사모펀드 전체 규모의 74%에 달합니다. 신고 재산보다 18억여 원 많은 것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 의문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아파트 위장 매매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7년 말 조 후보자의 부인이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 부인에게 부산 소재 아파트를 팔았는데 허위 거래가 아니냐는 겁니다. 부산의 또 다른 빌라 임대차 계약서에서도 수상한 점이 제기됐습니다. 빌라 임대인은 조 후보자의 부인, 임차인은 조 후보자 남동생의 전 부인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실제 등기에는 빌라의 소유자가 남동생의 전 부인으로 돼 있어 임차인과 집주인이 같은 상황이 된 겁니다. 차명재산이나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반드시 규명해야 할 부분입니다. 조 후보자의 이해하기 힘든 부동산 관련 사안들을 철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는 더 투자할 계획이 없고 위장매매 의혹은 실거래며 임대차 계약서는 단순 착오로 기입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너무 더워서 한 달 가까이 골프 대회도 없었죠. 단비 같은 대회가 찾아왔습니다. 보건호 MBN 여자 오픈이 내일 개막해 7번째 8월의 여왕을 가립니다. 김동환 기자입니다. 여자 골프의 간판 최혜진이 골짜기를 가로질러 샷을 날립니다. 국내 최고의 산악 코스에서 열리는 보그너 MBN 여자 오픈에서만 볼 수 있는 모습. 막바지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버릴 명품 샷의 향연이 내일 막을 올립니다. 우리 전 직원이 코스나 주변 조경이라든가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올해도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전반기에만 4승을 올린 최혜진이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2년 전 아마추어로 출전해 우승한 경험이 있어 더욱 자신 있습니다. 저랑 잘 맞는 코스인 것 같고 또 올해도 더 열심히 해서 그 좋은 기억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지난해 연장전에서 이정은을 꺾고 데뷔 첫 우승의 감격을 맛봤던 김보아는 대회 첫 2연패에 도전합니다. 3주 동안 쉬면서 준비도 잘했고 하니까 2연패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 나란히 2승씩 올린 이다영과 조정민도 우승 트로피를 노립니다. 최혜진과 김보아, 조정민은 같은 조로 내일 오전 8시 30분 8월의 여왕을 향한 진검승부를 시작합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제10호 태풍 크로사의 영향으로 광복절인 오늘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동해안에는 15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100mm, 강원 영서와 경북 동해안에도 20에서 60mm가량이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강원 영동을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내일까지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우려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태풍 크로사가 만들어낸 구름대의 영향에서 차츰 벗어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오전에 대부분 비가 그치겠지만 낮은 구름대가 영향을 주면서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오늘 밤 비가 대부분 그치면서 내일은 구름만 지나겠는데요.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서는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속초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오늘보다 8도가량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비는 모레인 토요일에도 곳곳에서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다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팔이 선정한 이한장의 사진입니다.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 표현의 부자유전 그 후 코너에서 소녀상 전시가 거부되자 다른 작가들도 항의의 뜻으로 자신들의 작품을 전시에서 빼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기획전 포스터에 사용되거나 개막식 배경으로 전시됐던 주요 작품까지도 포함됐죠. 표현의 부자유전 전시는 다른 곳에서 자유롭게 전시하지 못했던 작품을 전시한다는 뜻으로 기획된 건데 여기서도 작품을 빼라고 했으니 욕을 먹을 만하죠. 소탐 대시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나라 망신까지 당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쌤통입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